안녕하세요. 수요가트 트레이드 아티스트 인터뷰. 오늘은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을 수상하신 윤한결 지휘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휘자 윤한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휘자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독일 뮌헨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어떤 연주 기회가 있으셔서 한국에 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포항국제음악제에서 처음으로 지휘자와 함께 개방 연주를 하신 데서 뜻이 깊은 것 같아서 수락하고 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에요. 그 어떤 곡을 연주하시게 되나요? 멘델스존의 고요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라이네케의 플루트 콘체르토, 림스키-콜사코프의 그 시에라자자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또 연주고 또 개방 연주라 굉장히 의미가 깊으실 것 같은데 작년 한 해에 지휘자님의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혼을 하셔서 네. 일상이 조금 더 풍부해지시지 않았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음악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을 받으신 건데요. 사실 그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은 차세대의 유망한 지휘자를 선정하는 굉장히 의미 깊고 또 유명한 그런 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되셨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작곡만 공부하고 있었을 때 한 14, 15년 전에 그때부터 아마 조금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 상이 네. 막 우승했던 분들이 뭐 미르가 계시고 로렌조 비오티 계시고 그래서 막 되게 그 광고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고 이거는 그 목표로 삼아도 될 그런 상인가 보다 싶었는데 보통 이제 어떤 상을 수상해서 이름을 알리게 되면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들이 붙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좀 미리 붙어버렸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첫 미팅을 해서 얘기를 꺼내보니까 약간 반대하는 쪽임에도 그래도 그 카라얀 상에는 나가볼만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이 딱 맞아서 매니지먼트랑 계약하고 바로 한 4개월, 5개월 뒤에 거기 오디션이 있었어서 보게 되었고 그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오래된 꿈인데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이제 윤한결 지휘자님께 우승을 주신 그렇게 심사를 하신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지휘대회라고 하면 콩쿠르라고 하면은 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가서 짧은 시간 안에 뭘 보여주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카라얀 지휘자상은 일단 스스로도 컴피티션이란 말을 잘 안 쓰고요. 서류를 내면 8명을 초대해서 오디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3명이 각각 하나의 연주를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연주를 맡게 돼서 하는 그런 좀 콩쿠르와는 개념이 좀 달랐어요. 근데 제가 할 때 제가 약간 습관적으로 좀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 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무슨 약간 개그맨 보듯이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중간에 저는 분명히 음악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막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리고 잘 통했던 것 같은데 계속 웃으시기만 하셔서 쟤는 이상한 놈이구나 하고 뽑아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 면으로는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세 분의 파이널리스트께서 네.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연주를 하나씩 하셔야 됐던 거군요. 네, 데뷔라고 하면 약간 비공식적인 데뷔처럼 이렇게 각자 프로그램 따로 짜서 보통 대회면은 이제 지정곡 줘가지고 네. 마지막에 한 연주에 몰아서 3, 4명, 뭐 4, 5명이 같이 연주를 나누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저희가 객원처럼 불려가지고 하나씩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연주하신 곡이 베토벤 교향곡 4번. 아니요, 그건 오디션 때였습니다. 오디션 때. 그러니까 오디션을 통과하는 게 네. 제일 중요했는데 그러고 나면 어차피 살츠부르크 페스티벌 같은 큰 페스티벌을 데뷔하는 거니까 다들 목표도 그거밖에 없었고 네네네. 최종상은 아마 그 다른 2명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별로 신경을 서로 안 썼던 것 같아요. 이미 그 감 자체가 네, 좋았어서. 지휘를 공부하시기 이전에 이미 작곡가셨고 그 네. 이후에 이제 피아노와 지휘를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 작곡을 이미 공부하셨고 또 작곡 콩쿠르에서도 제네바 콩쿠르 등 거기서 2위로도 입상을 하셨고 하시는데 어떻게 또 지휘와 피아노를 공부하시게 되셨는지 그 여정이 궁금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제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엄청 외향적이고 뭐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작곡을 할 때 일단 독일에서 일찍이부터 작곡을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소외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정말 어떤 책상 앞에 부분에서? 앉아서 네. 계속 생각하고 계속 써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들 무대 서고 박수 받고 연주하고 막 뒤풀이도 가고 그러는데 저는 작곡가 입장에서는 그 작품을 끝내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지 뭔가 그 이전과 이후는 좀 없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무대 서보고 싶다는 아니면 무대 설 기회를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일단 사실 피아노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하는 김에 그 부전공으로 필수 과목으로 지휘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작곡 공부할 때 그래서 같이 봤는데 다행히 둘 다 돼가지고 예, 그럼 두 개를 동시에 공부하신 건가요? 세 개 같이 다 아, 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 기숙사 앞집에 사는 친구가 그 세바스찬 슈바비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지금 그 지휘자 작곡가로 둘 다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그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해서 지금은 안 하지만 그렇게 세 개를 다 하려는 생각이길래 아 그럼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약간 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같은 클래스로 들어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어떤 분야에 대한 안목은 어떻게 보면 더 넓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분명히 힘든 점도 많았는데 뭐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좀 뭐 어디 집중을 못해서 죄송한 부분도 선생님들께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다 모여서 그래도 지금의 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어린 시절에 피아노를 조금 치셨죠. 네, 그때 치셨는데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피아노를 마음대로 치셔서 피아노 선생님께서 작곡을 권유하셨다. 이런 풍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마음대로 친다는 의미가 네, 악보에 있는 그 뭐 박자라든가 뭐 악상 기호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곡을 해야 되는 거를 하기 힘드셨다는 의미인지가 궁금해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아, 뭐 그려져 있는 악보 치는 게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만들어서 결국에 보면은 어딘가 들었던 기억 속에 있는 음악이랑 비슷한 점도 많아서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작품들을 커가면서 찾은 적도 많지만 그래도 그냥 제 딴에는 창작을 해서 했던 건데 막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가 악보 위에 어떻게 보면 백지 오선지 위에 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편이 더 피아노보다는 맞으셨나 봐요. 네, 성격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작곡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전한 창조고 또 지휘라는 것은 일종의 재창조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두 가지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실 때 그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으실 것 같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단 계시긴 하고요. 저는 막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데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점은 보여요. 뭐 어떤 작곡가의 작품을 봤는데 뭐 그 작곡가의 이 부분을 작곡할 때 상태가 어땠는지 약간 예상이 되는 아, 예, 대충 썼구나 아니면 진짜 심혈을 기울였었구나 아니면 진짜 너무 작곡하기 싫었나 보다 이런 느낌까지 약간 네네. 추측이지만 억측이지만 그래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중에서 좀 부정적인 그 면이 보이는 부분에서는 제가
어떻게든 뭔가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좀 그 심볼릭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좋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외적인 부분에서 뭔가 느끼면 제가 좀 더 재창조를 많이 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에 어디선가 그 말러의 곡이 이해하기 참 어렵다.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면이 어렵다고 느끼세요? 말러에? 인터뷰용 하는 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말로 보면 좀 이상해요. 약간 작곡 실력은 너무 진짜 위대한데 정신이 그걸 못 받쳐줘서 약간 난장판인 것도 많은 것 같고 이제 악보 보면은 진짜 너무 대단하거든요. 네. 그런데 흐름적으로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도 많고 근데 요즘은 좀 더 이해하고 있어요. 막 실제로 정신이 좀 불안정했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 리차드 슈트라우스 같은 경우는 반대인 것 같아요. 리차드 슈트라우스는 악보 보면은 정신병자 같은데 약간 진짜 음악 들어보면 너무 정갈하고 진짜 네. 완전히 세련되고 이랬는데 말로는 완전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정적인 부분 많은 게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감정 표현 좀 서툰 것 같아서 아, 네. 그 계속 곡에 계속 해야 있어서- 되니까 막 아, 계속 땀 뻘뻘 흘리고 더운데 계속. 아, 네. 저도 최근에 이제 말로 교향곡을 한번 다시 한 번씩 제대로 들어봐야겠다. 네. 쭉 1번부터 좀 이렇게 들어보자 하고 들어보고 있는데 다음에 지휘자님이 말로 연주하시면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작곡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시간은 다를 수 있을 네, 것 그 같아요. 부분이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작곡을 하신 분이고 그냥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사실 작품을 네. 이미 여러 개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 지휘자님이 작곡하신 곡을 본인이 초연하신 경우도 있나요? 최근에 했어요. 그 어. 오랜만에 했었는데 그 카라얀상 그 수상자 연주라고 그 빈 방송교향악단이라는 연주했는데 현대곡 가자에서 제가 농담으로 쓴다고 했다가 네, 네, 계약서 와가지고 그냥 쓰고 했습니다. 아, 왜 곡을 쓰셔서 그 곡을 네, 초연하군요. 했어요. 어떤 곡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 제목은 그리움인데요. 그리움. 네. 그때 프로그램이 이제 차이콥스키 비창 교향곡이 있었고 브루크 바이올린 콘체르토 1번 있었고 이래서 좀 신나는 거 쓰긴 오프닝 곡으로 썼어야 되는데 신나는 거 쓰긴 좀 너무 생뚱맞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다른 곡들하고 비교했을 네. 때. 저는 좀 신나는 거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이번엔 좀 오랜만에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진중한 걸 썼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향이랑 저 내년에 정기 연주를 하는데 그때도 그 곡을 연주할 아, 예정이에요. 그러신가요? 거기서 그 평은 어땠나요? 선생님 작품에 대한. 저는 사실 지휘자로서 아무튼 지휘상 다 가지고 한 연주니까 네. 그런 거 더 많이 적혀 있길 바랬는데 네. 제공얘기만 겁나 써놔가지고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보네요. 곡 자체가. 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제 의도가 과거 회상 그런 거를 그것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제 자장가 변형한 거랑 그리고 학교 종소리 그거를 했는데 그게 또 외국인 그 유럽 사람들은 빅밴 종소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들 뭐 빅밴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얘기는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제 생각보다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에 잠깐만요. 빨리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아니셨구나. 무엇에 대한 그리움인가요? 그 작품이요. 네. 제가 맨날 고민인 게 있어요. 이걸 다 말씀드리면은 이 곡이 더 너무 밝혀지는 걸까 싶어서 저는 아무데도 말 안 한 게 많긴 한데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지휘 커리어를 쌓아오느라 작곡을 오래 쉬어서 그 작곡 창작에 대한 그리움도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냥 제 사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코드가 많이 나오는 코드가 있어요. 막 물론 전 숨겨놓는 거 좋아해서 다 숨겨져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뭐 제가 그리워하는 어떤 대상의 뭐 이니셜인 경우도 많고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티어트리컬하게 봤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교 종소리, 학창 시절, 그리고 자장가, 어린 시절. 잘 자라 우리 아가 이거를 이제 조금 변환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나오고 학교 종소리랑 그거를 토대로 앞부분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그 머테리얼을 가지고 좀 해당하는 것처럼 코랄풍으로 나오기도 하고 투띠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내밀한 음악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제가 언제나 작곡할 때 걱정이었던 게 작곡을 하면 제가 너무 거기 빠져서 막 사람도 이상해지고 아니면 너무 막 자기 세계에 빠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릴 때. 네. 그래서 지휘를 시작하고 그런 점에서 성격적인 충돌도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어차피 내 연주고 정말 좋은 기회니까 마음 편하게 쓰자 했는데 하필 프로그램이 결국 비창 이런 거여가지고 그렇게 슬픈 거를 쓰자고 마음 먹었는데 생각보다 안 슬펐어요. 네, 정말 행복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빠르게 쓰기도 했고. 네.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대중분들도 현대 음악을 이해하실 때는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종종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전 음악들은 일단은 어떤 형식 안에서 이제 작곡가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을 하는데 이제 현대 음악은 어쨌든 그 형식을 많이 벗어나 있기도 하고 지금은 뭐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현대 작곡가들의 음악을 이해할 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고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좀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뭐 답변을 드리자면 정말 몇 시간 동안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음악은 기본적으로 언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그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지만 제 생각에 막 초등학생 때 아니면 더 어릴 때 아니면 심지어 음악 공부를 시작한 중학생 때도 그 한 곡 한 악장 다 듣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브람스든 베토벤이든 왜냐하면 그 언어를 아직 이해를 덜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는 방식이 자유로운 게 또 음악의 그 묘미라고 생각해요. 모든 개개인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근데 저는 언제 그걸 이 현대 음악을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중학생 때 음악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엄청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만 프로코피예프를 보고 또 쇤베르크 음악을 듣고 정말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들으니까 이제 계속 듣고 또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경험을 쌓아오다 보니까 그 두 음악은 너무 고전 음악 같은 느낌을 네. 받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100년도 네. 전 음악이니까. 현대 음악도 분명히 언젠가는 고전이 될 테고. 네, 고전이 될 테고 그때 되면 그게 혹시나 또 어릴 때부터 적응이 되는 그런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많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러기엔 현대음악 너무 방대해져서 네. 너무 이것저것 분야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에 많이 연주되는 그런 작품들은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음악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휘자를 포함한 음악가 분들의 그 현대음악에 대한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말 이 음악을 열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서 청중들에게 들려드려야 청중들도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중요한 역할이 있으신 거죠. 그 연주자분들한테. 네, 네. 오히려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막 네. 고전 더 예전의 음악보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지휘자로서의 중요한 능력이 물론 곡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에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오케스트라와 소통하는 것에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동감하시죠? 네, 저는 완전 동감합니다. 네, 그 오케스트라와 소통하시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마음가짐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저를 믿거나 아니면 저와 같이 좋은 연주를 하시려는 마음이 들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방법인지 저는 그렇게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연주자분들이 좋은 기분이거나 아니면 좋은 컨디션이거나 뭐 상황마다 다르지만 아무튼 좋은 상태이셔야 좋은 연주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조금
지쳐 보이시거나 이런 게 있다면은 그냥 내일 내가 더 열심히 보여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최대한 안 지치시게 할 경우는 꽤 있었어요. 최대한 행복하게 계시도록 노력은 합니다. 그 지금까지 같이 하셨던 오케스트라 중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오케스트라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하나는 그래도 다른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9월 달에 그 바이에른 방송경악단이랑 연주를 3번 했거든요. 올해 9월에요? 네, 저번 네. 달이. 보통 바이에른 방송경악단에 데뷔하는 지휘자들이 현대음악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ARD 컴피티션 네. 거기 반주 지휘를 맡고 그러는데 저 작년에 그 카라얀상 연주했을 때 그 매니저분들이 보러 오셨어요. 바이에른 방송경악단에. 그래서 바로 그 ARD를 주셔서 그거를 했는데 그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사실 그 오케스트라 때문에 지휘하기로 마음먹었었거든요. 바이에른 네. 방송경악단의 연주를 들으시고요. 네, 저 맨날 집에서 기숙사 살 때 아까 말한 그 세바스찬 그 친구가 네. 그 친구는 조금 활발해요. 네. 아직까지도 제일 친한 독일 친구인데 저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작곡만 하고 그냥 책상에만 죽치고 앉아 있으니까 얘가 막 그거 보러 가라고 좀 일어나라고 좀 방에서 나오라 이래서 그래서 보러 갔습니다. 그게 또 차이콥스키 비창이었어요. 그거 보고 그냥 제가 모든 걸 잊고 거기에 집중해서 본 기억은 나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그런 오케스트라랑 이번에 데뷔를 하게 되니까 네. 뭔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발생해서 막 또 제가 감정 표현도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그렇구나 싶긴 하면서도 머리로는 진짜 와 신기하다. 어떻게 좋다. 이런 일이? 예. 그런 무대를 서시기 전에는 떨리지 않으세요? 저는 또 항상 떠는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저는 지휘자라는 그 역할을 보고 어쨌든 이제 연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걸어 나와서 인사를 하고 단상에 딱 서잖아요. 네. 저는 제가 항상 너무 떨리거든요. 아, 저때 저 기분이 어떨까? 지휘자님은 저는 잘 괜찮으시군요. 떠는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축구 경기 볼 때 그때 더 많이 떨고. 제가 어느 할 때는- 팀을 좋아하십니까? 예전 메시를 좋아했어서요. 그냥 메시 가는 네. 모든 데는 다 좋아했어요. 아, 이게 뭐 제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 딴에서는 어느 정도의 긴장일 수도 있는데 전 너무 이완이 돼요. 시작 전에 막 피곤하고 잠이 오고 막 그래서 오히려 막 커피 원샷 때리면서 일부러 좀 활성화 시키려고 그런 적도 많았고 네. 예전에 피아노 공부를 할 때 딱 한 번 큰 연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피아노 페스티벌 학교에서 여는 걸 한 적이 있었는데 스크라비엔을 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제가 거의 마지막 순서여가지고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곡이 완전 막 감수성 풍부한 그런 작품인데 이거 못 치겠다 싶어서 바로 막 달려가서 레드불 3개를 사서 원샷을 했거든요. 근데 세계를요? 들어가니까 떠는 거예요, 손이. 손이 떨릴 것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느낌이. 물론 다시는 안 하지만 그러고 나서 막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끝나고 나니까 근데 이게 약간 카타르시스인가? 근데 치기도 전에 첫음 치기도 전에 막 떨려가지고 그 기억 남아서 이제 그거를 조금 보완해서 이제는 커피 원샷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 되게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최근에도 바이에른 방송경악단 했을 때 갑자기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진심으로 답을 드렸는데 전 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만의 네. 웃음 코드가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네. 그런가요? 네. 지휘자로서 좋아하는 지휘자는 어떤 지휘자인가요? 그래도 저는 테크닉 좋은 분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몸짓이 뭐 우아하거나 멋있거나 결국 그게 음악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그 음악가들도 그분의
몸짓에 상응하는 아니면 거기에 더 좋은 음악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근데 정말 테크닉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파보 예르비 파보 되게 예르비. 좋아하고요. 보면 저 어떻게 하나 본 적 많고 다니엘 하딩도 되게 그런 면이 있고 물론 대가들은 모든 면을 다 갖고 계시지만 예전 분에서는 이제 칼로스 클라이버를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고요. 네, 네. 물론 지휘를 많이는 안 하셨지만 네. 요즘은 또 갈수록 카라얀도 예전에는 정말 그냥 멋짐과 아우라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젠 자세히 보면 그 독일에서 공부를 했을 때 되게 카라얀 테크닉에 대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네. 경험에 쌓으면 쌓을수록 저게 얼마나 대단한 테크닉인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사이사이에 정말 미세한 움직임들이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를 많이 이끌어주신 만프레드 호넥 그리고 사이먼 레첼도 이제 그 아우라와 인품이랑 테크닉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들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면 지휘자로서 본인을 보실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 지휘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듣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좀 웃기다 이것도 있었던 것 같고 웃길 의도는 없었지만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구나 같이 연주를 만들어가고 아니면 같은 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지휘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어떤 지휘자가 되고 싶냐를 했을 때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약간 상상을 해요. 어떤 작품을 봤을 때 뭔가 확신이 없으면은 제가 뭐 비올라 수석이거나 그 바이올린 단원이 되었다 뭐 생각해서 그 사람이 이 부분의 이 음악을 정말 좋게 뭐 간단히 말해서 좋게 멋있게 하고 싶은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지휘자가 어떤 지휘자를 봤을 때 내가 이 좋은 소리를 낼 것인가를 상상하고 그게 이제 저인 거죠. 네. 그 생각 그렇게는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표현을 아까 네. 감정 표현 같은 걸 잘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인 감정 표현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네, 되게 표현이 다양하세요. 맞아요. 네, 풍부하시고. 다행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저희 와이프가 맨날 표현력 겁나 안 좋다고 맨날 했는데 나아졌다고 하긴 했거든요. 진짜 나아졌나 봐요.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이 특징은 난 지휘자로서. 지휘자로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별로 감정적 타격을 잘 안 받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느낌으로 해서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간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한 리허설 때 있었던 사건이든 연주 때 있었던 사건이든 아니면 뭐 대회든 학생 때든 뭐 몇 번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의 특징이 내면이 되게 견고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내면이 존재하지 않은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되게 정말 우리 실장님 웃음 터지셨어. 아니 좀 소탈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지휘하시는 거를 아직 직접적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봤던 지휘자분들하고는 네. 뭐 때문일까요? 제가 스스로 그 이유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누군가를 당연히 정말 좋은 점은 참고하고 배운다는 생각하지만 따라하려는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정말 따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음악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좋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따라하면 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약간의 변화를 주든지 그래서 최대한 제 걸로 아니면 제 거라고 해도 누가 뭐라 안 할 정도의 수준으로도 만들려고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세 같은 거를 이제 차근차근 레퍼토리를 네. 쌓아갈 때는 네. 무언가 선생님의 이런 지휘하시는 모습이 되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되게 굵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거는 제가 학창 시절 정말 초보일 때 학생일 때는 약간 좀
가벼운 지휘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칼스루에 그 바디슈 슈타츠카펠레 음악 감독으로 계시는 교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네. 그러고 이제 음악이 무거운 음악의 중요성 아니면 깊은 소리의 중요성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 그냥 집을 안 보내셨어요. 그게 될 때까지. 네. 시도를 해도 안 됐는데 그러다가 언젠가 그분의 어시스턴트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네바 극장에서 네. 대극장에서 심지어 또 그 파그너 링 시리즈 전체를 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진짜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저는 당시는 이해 못하던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싶은 거를 하시는데 그 효과가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아마 거기와 관련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부모님께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셔서 그래서 부모님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그만큼 음악을 접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외에도 지휘자님께 음악적 영감을 줬다거나 그런 환경이 또 따로 있었을까요? 제가 나고 자란 그 환경이 최소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개천 있고 비닐하우스 있고 이런 시골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막 남쪽과 북쪽을 보면 그 동서쪽은 산으로 막혀 있고 근데 보면 빌딩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뭔가 엄청 시골인데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겪으시는 그런 거 없이 정말 자유롭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뭐 학구열 이런 것도 못 겪었었고 그냥 음악이 언젠가 좋아져서 했군 하라 이러셨던 그리고 거기에 강요를 안 하셨던 그게 도움이라면 가장 큰 도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네 친구가 아직 연락하는 친구들이 10명 있는데 다들 거기를 떠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지고 다들 다른 일을 하고 만날 때는 거기 가서 정말, 모이고 그렇게 다녔어요. 멋진데요? 네. 그 동네를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지휘자님의 삶에서 음악적 영감을 가장 크게 주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이 깊지 않은 건지 막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잘 없는데 그냥 제가 하는 음악이나 그게 작곡이든 연주든 지휘든 그게 누군가의 저의 일상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서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곡을 많이 했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그 테마를 찾으려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요즘도 지휘자로서 리허설 할 때 보면 제가 뭐 준비해 간 것도 아닌데 그냥 떠오르는 장면들이나 뭔가 리허설을 할 때 일상과 관련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많은 음악인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왔는데 지휘자라는 일은 또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오늘 모시면서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많은 기대를 했고 정말 그 모든 궁금증과 기대를 다 충족시키시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 또 이렇게 좋은 깊은 얘기들을 들려주셔서 굉장히 좋은 인터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선생님의 지휘자로서의 인생을 되게 응원해드리고 싶고 또 꼭 한번 그 연주를 가서 뵙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